자, 페이지 120페이지고요. 대표 자료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0페이지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중요한 거 조금 적어 놓을 게 있습니다. 일단 얘가 원이다라고 돼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에 관성대에서 A가 봤을 때 Q에서 빛이 먼저 방출된다고 했어. 밑줄 쳐놔. 얘가 먼저 첫 번째 방출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두 번째, 그 후에 P와 Q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되었다라고 해서 이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해요. 두 번째 문장이. 그러면 A가 볼 때는 누가 먼저 빛이 도달하겠냐라는 거야. 나 지금 현재 당연히 Q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Q가 먼저 도착하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건 P하고 R입니다. 되니? 자, 그러면 현재 원이기 때문에 이 거리 세 가지의 거리가 전부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 얘가 2순위로 출발했어. 됐어? 그런데 원이니까 같은 거리죠? 볼 것도 없이 이거는 동시에 도착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야? P하고 Q의 빛이 동시에 방출되면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할 거야. 여기다 검이라고 쓸게요.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할 거야.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동시에 도착하는 거는요, A가 봤을 때 동시에 도착이지. 그치? 근데 광원이 두 개일 때는 내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광원 하나일 때, 광원 두 개일 때. 맞아? 광원 하나일 때는 빛이 동시에 출발해서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누가 나중에 도달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고, 빛이 두 개일 때, 광원이 이렇게 두 개일 때, 지금 이 문제야. 이럴 경우에는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누가 나중에 도착하느냐, 이런 걸 따져. 됐어? 되니? 말 잘못했네. 광원이 두 개일 때는요,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 누가 나중에 출발했느냐, 이런 걸 따져. 그런데 지금 현재 검출기에서 동시에 도착한 걸 A가 봤어. 그러면 A가 봤을 때 동시에 도착했으면 요 B가 봤을 때도 동시에 도착한 거야. 되니?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가 봤을 때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했으면 B가 봤을 때도 동시에 도착한 거다라고 보셔야 돼. 이거 써놔. A가 봤을 때 동시에 도착이면 A가 동시면 B한테도 동시야. 그래서 여기다 쓸 겁니다. A가 봤을 때 검출기에 동시 도착이면 B가 봤을 때도 검출기에 동시 도착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검출기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건 뭐냐? 먼저 출발한 놈이죠. 그래서 먼저 출발한 놈이니까 누구라고 쓰면 돼? Q라고 쓰시면 됩니다. 큰일 났네. 이거 문제 아래로 내려가지고 헷갈릴 것 같은데. 자, 2번. B의 관성계에서 P하고 R에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동달하는 순서를 쓰세요라고 했어. 너한테 동시면 나한테 동시라고 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2번입니다. 동시입니다. 동시. 이제 3번부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할게요. 할 수 없지. 자, 3번 문제 볼게. B가 관찰할 때 P하고 R에서 빛이 방출되는 순서를 그 다음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돼 있어.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B가 관찰할 경우입니다. 자, B가 관찰할 때 동시에 도착한다겠는데 B가 봤을 때는요, 이 검출기 자체가 움직이지. 맞잖아. 검출기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있던 검출기는 여기였어. 그런데 얘가 좀 있다가 보면 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됐지? 그럼 이런 식으로 갔는데 여기에 검출기가 있는데 여기에 동시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맞냐?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얘가 먼저 출발하고 얘는 나중에 출발해야지. 됐지? 그래서 정답은 P하고 R입니다. 그 다음 4번. A의 관성계에서 A가 우주선 맞죠? 자, A의 관성계에서는 P하고 R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맞아요. A의 관성계에서는 P하고 R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같다. 이건 무조건 같죠? 광속불변.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B의 관성계에서는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R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보다 짧다라고 했어. 자, B의 관성계 한번 볼게요. B의 관성계에서는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운동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일어나? 길이가 짧아 보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길이가 수축될 텐데 P하고 검출기. 그러면 길이가 짧은 상태로 같이 되겠지. 얘도 짧아지고 운동방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 운동방의 오른쪽으로 얘도 짧아지고 얘도 짧아집니다. 같은 비율로 짧아져.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했겠지. 그래서 정답은 짧다가 아니라 같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 문제는 그림을 좀 따로 그려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문제에서 봤더니 우주선은 오른쪽 가고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우주선은 가만히 있고 여기 있는 새끼들이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속도가 C라고 한다면 이 전체가 왼쪽으로 C로 간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똑같아.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T1, T2, T 그 다음에 T3, T4까지 같이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면과 우주선의 간성계에서 빛이 거울에 도달할 때까지라고 했어.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가 T1이래. 지면에서 빛이 갈 때가 T1. 자, 출발하는 지점 여기고요. 도착하는 지점 여기입니다. 맞아? 니들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고유시간이야. 아직 고유시간 안 갔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고유시간의 반이다라고 하면 되겠고 고유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고유시간이 되려면 갔다가 와야 돼.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끝나야 됩니다. 똑같 두 개의 건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현재 다가오는 시간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이 T3라고 나와 있어.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T3라고 쓸 거야. 그럼 지면 기준으로 하면 T1과 T3는 똑같을 거야. 자, 이거 귀찮으니까 산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5초라고 하죠. 그럼 이것도 몇 초니? 5초야. 그러면 요게 전부 몇 초야? 10초가 되는 거죠. 그 10초를 우리가 뭐라고 해? 고유시간 T0. 10초 이렇게. 됐지? 자, 그런데 이제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볼 겁니다. 자, 우주선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다 그려볼게요. 우주선에 있는 사람은 관측자입니다. 우주선에 있는 애는 지가 등속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맞죠? 그래서 가만히 있고 대신에 요 전체가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도. 이거 V라고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아무것도 없지? 이거 그냥 이거 V라고 하면 이것도 V다. 됐지? 그래, 이 V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냥 내가 임의 들고 쓴 거야. 알겠냐?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 자,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고 요 전체 광원과 거울이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나 가만히 있고 너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은 커지죠. 그러면 요 우주선에 있는 이 관측자가 볼 때는 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 시간은 T0보다 팽창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요 시간을 우리가 편의상 T라고 할게요. 그러면 뻔할 뻔차 T0보다 T는 더 크겠지. 요 숫자도 내 맘대로 한번 써볼게. 내 맘대로. 그래서 요 T가 예를 들어서 20초라고 쓸게요. 이거는 시간이 팽창된 걸 우리가 표시하는 겁니다. 됐지? 자, 이제 20초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첫 번째, 빛이 출발할 거야. 빛이 출발할 거야. 빛이 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거울이 왼쪽으로 갑니다. 맞지? 되니?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에 여기가 광원이야. 광원에서 빛이 출발하니까 거울이 왼쪽으로 오네. 그치? 그래서 이거 좀 그림을 좀 더 길게 그릴게요. 그래서 거울이 원래 여기 있었다가 이쪽으로 다가와. 그래서 먼저 만나겠지. 먼저. 되니? 됐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 다음 여기서 먼저 만나니까 길이는 더 짧아진 상태에서 시간도 더 짧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아까보다 5초보다 더 짧게 나올 거야. 되니? 그래서 5초보다 짧으니까 5보다 작은 값 뭐 4초라고 합시다. 그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T2라고 했죠. 그 다음 이번에 여기서 반사됩니다. 반사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문제는 이쪽으로 갈 때 여기 있던 광원이 원래 여기 있던 광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멀어지겠지. 반대 방향 움직이니까. 그래서 반사돼서 나간 빛이 가려고 할 때 광원도 같이 움직여. 되니?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게 광원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광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광원이 가면서 이걸 따라가면서 여기서 만나겠지. 조금 길게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광원하고 만나는 지점. 됐습니까? 빛이 출발할 때는 거울이 다가오고 거울에서 반사된 다음에 나갈 때는 광원이 멀어지고. 그러면 이거 전체가 20초라고 써 있잖아. 그치? 요거를 그럼 몇 초라고 할 수 있어? 16초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요게 T4지.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밑에 있는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맨 먼저 T1하고 T2 중에 누가 더 커요? 라고 돼 있어. T1이 T2보다 더 크죠. 이렇게.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T3하고 T4 구하세요. 라고 했어. T4가 더 크죠. 이렇게. 야, 이 문제 잘 봐도 뒤에 실력 문제에서 이 문제 많이 나와. 그 다음 세 번째라고 했는데 세 번째에서 고유시간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 고유시간은 T1 더하기 T3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요게 고유시간입니다. 그래서 T1 더하기 T3. 그 다음 시간 팽창한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T4. 됐지? 그래서 일단 3번 문제의 정답은 요거고요. 둘 중에 누가 커요? 라고 하면 T2 더하기 T4가 시간 팽창, 시간 지연이기 때문에 더 크겠죠. 3번까지 한 겁니다. 3번까지 한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주선의 관성가에서 거울은 빛을 향해 운동한다 라고 했어. 맞죠? 우주선에서는 거울이 빛을 향해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 우주선의 관성가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를 측정한 것이 고유길이다 라고 했어. 고유길이는 정제한 사람이 관측한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주선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지면. 지면에 사람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지면에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고유길이는 다시 한번 정제한 관측자가 관찰한 길입니다. 그러면 우주선의 관성가에서는 어떻게 돼? 길이가 수축될 거야. 됐죠? 그 다음 지면의 관성가에서는 빛이 광원에서 거울까지 진행하는 게 고유시간이다? 아니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끝나야 된다겠지. 처음하고 끝이 똑같아야 돼. 같은 지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광원에서 광원까지. 틀렸지. 자, 지면의 관성가에서 빛이 광원에서 방출해 다시 광원에 돌아올 때까지 시간 간격은 고유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요 1번하고 4번만 동글뱅입니다. 자, 뒤쪽으로. 자, 이제 시간지연 현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우주선 안에 있는 빛시계를 관찰할 때 민수가 관찰한 빛의 속력과 철수가 관찰한 빛의 속력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는 조금 몇 가지만 한번 써볼까? 자, 일단 봐봐라. 민수의 시간을 우리가 T라고 쓸게요. 그 다음 철수가 측정한 시간을 요거 T라고 쓸게요. 아니, 요거는 이따가 쓸까? 그냥 쓰는 김에 뭐. 아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반 문제 풀게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고유길이를 삼을 만한 게 우주선 길이밖에 없기 때문에 D에서 D 몇 번 문제였더라? 잠깐만 D 넘겨봐. D 넘겨보면 여기 있다. 페이지 125페이지에 15번 문제 있을 거야. 거기 보면 철수하고 영희가 있거든. 그때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싹 다 정리할게요. 알겠니?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 서로 시간들이 있잖아. 시계들이 있잖아. 시계들이 있으니까 각각 측정한 거를 고유시간이라고 해. 근데 내가 너를 측정한 거하고 네가 나를 측정한 값은 틀리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비교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민수가 측정한 시간과 철수가 측정한 시간, 우주선의 높이, 우주선의 길이, 그다음 고유 길이 이런 것들 싹 다 비교할 겁니다. 알겠니? 이따가 15분 문제 풀고 여기는 그냥 문제 풀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바꿀게. 민수가 측정한 시간, 민수 입장에선 이게 뭐에 해당돼? T0에 해당될 거야. 됐지? 그 다음 철수가 여기 현재 시계가 있지. 그럼 이건 철수 입장에서의 뭐가 해당돼? 고유시간 T0입니다. 아까 T라고 썼으면 거기다가 제로만 붙이세요. 제로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거 요거 없이 이것만 봤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왔다 갔다 이것만 우리가 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철수가 볼 때는 어떻게 돼?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했다라고 보지. 그럼 빛의 속력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또 빛의 속력은 똑같은데 더 먼 거리를 이동해? 시간은 증가하겠지. 그래서 철수가 볼 때는요. 이 시간이 T라고 나오지 않고 큰 T로 나오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시간 팽창. 넌 나보다 느리니까 시간지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또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철수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철수가 반대로 움직이면 우리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민수가 측정한 철수의 시간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고유시간 맞아. 여기에 시작해서 여기로 끝났어. 그런데 그걸 민수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올라갈 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 파란색은요. 민수 입장에서 철수가 나의 오른쪽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가 볼 때 철수의 시간은 이것도 큰 T를 써야지. 큰 T라고 쓸 수 있어. 되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볼 때 너도 시간 느리고 그 다음 내가 볼 때 또 너도 시간 느리다는 얘기야. 다시 민수가 볼 때 철수의 시간도 느리게 가고 철수가 볼 때 민수의 시간도 서로 느리게 간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쌍둥이 패러독스? 서로 상대적으로 서로 내가 볼 때 너도 느리게 가고 네가 볼 때 나도 느리게 가잖아. 그래서 나이가 똑같은 쌍둥이가 한 놈은 지구에 남아있고 한 놈은 우주로 가. 그치? 그 다음에 갔다 돌아와. 만약 그럴 때 누가 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뭐 이런 문제들. 되니? 서로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주로 갔다 온 녀석이 더 젊어요. 시간이 더 천천히 돼. 왜냐면 중간에 방향을 바꿔서 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 계속 이렇게 갔어. 그러면 똑같은 나이입니다. 되니?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쌍둥이 역설이라는 거. 자, 1번부터 볼게. 우주선 안에 있는 비식의 빛을 관찰할 때 민수가 관찰한 빛의 속력과 철수가 관찰한 빛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 빛의 속력은 항상 광속이 최고죠. 너랑 나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일. 그 다음 철수가 관찰할 때라고 했어. 철수가 관찰할 때 지면에 있는 빛시계와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 중 어떤 게 더 천천히 가는가 라고 해서 철수가 볼 때는 너보다 내가 더 느리게 가는 거지. 그치? 철수가 볼 때는 그래서 철수라고 쓰시면 되죠. 됐지? 그 다음에 어디 있니? 3번입니다. 우주선의 속력이 빠를수록 민수와 철수가 측정한 시간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연, 시간 팽창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커지겠죠. 1번 안 했다고? 했는데? 그냥 갔다. C. 아니 빛의 속력은 C죠 그냥. 2번? 철수가 지면에 있는 빛시계 우주선. 아니지. 지면이죠. 쏘리. 이 시계가 더 아까 여기 내가 라지 T라고 썼잖아. 이걸 스몰 T 제로. 됐지? 자, 그 다음 1번 민수와 철수의 좌표계는 서로 다른 관성계다. 맞죠? 민수가 우주선 안에 있는 빛시계. 민수가 우주선이지. 민수가 우주선 맞냐? 아유 이름이 헷갈려. 자, 민수가 우주선의 빛시계를 측정한 시간. 이게 바로 고유시간이야. 철수가 지면에 있는 빛시계를 측정한 시간은 모두 고유시간이다. 맞죠? 그 다음 민수가 관찰하면 우주선 안에 있는 빛시계보다 지면에 있는 빛시계가 더 느리게 가야 되지. 이번엔 민수기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이 문제에다 하면 되겠구나. 이 문제로 해야겠다. 여기다 정리해야겠다. 야, 정리를 여기다 하자.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정지한 철자는 이 새끼입니다. 영희가 봤을 때 정지했어요. 맞아? 정지했기 때문에 지구하고 목성 사이의 거리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고유길이야. 뭐라고 한다? 고유길이. 이게 고유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L0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영희가 봤을 때 철수가 V의 속력으로 L0로 간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영희가 봤을 때 철수의 움직임은 V라는 속도로 시간 T만큼 움직이는데 그게 L0야. 맞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철수 입장에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철수 입장에서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가만히 있고 무슨 일이 벌어져? 영희가 반대쪽으로 움직여. 그 다음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먼저 지나가고 목성도 지나가. 뭔 얘기인지 알아? 자, 이거 조금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철수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여기 있던 새끼가 지구가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 목성이 지나간다 라고 보시면 돼. 됐니? 그렇기 때문에 철수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잖아. 그치? 그 다음 지구 먼저 지나갔고 목성 지나갔지. 여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났지. 그치? 맞잖아. 영희가 봤을 때는 여기에 시작해서 저기에서 끝나는데 철수 입장에서 나는 가만히 있고 지구 먼저 오고 그 다음 목성이 지나가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철수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에 시작해서 여기로 끝난 시간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고유시간이야. 그래서 속도는 그대로 똑같죠. V. 그 다음 고유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T0라고 쓸게. 그러면 요건 T0. 됐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편의상 L이라고 하자.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 한꺼번에 같이 간다. 같이 취급해야 된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V하고 V는 똑같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바뀐 거.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있는데 얘는 뻔하고서 번데기야. 이거 뭐지? 시간 지연이지. 시간 팽창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라고 하면 얘가 더 커. 이렇게 돼. 됐지? 그럼 얘는 뭐에 해당돼? 얘가 고유 시간이야. 고까지만 쓸게요. 됐지? 그럼 얘가 그렇다면 크고 얘가 작지. 여기다 쓸까? 작다, 크다. 얘가 작으니까 얘가 작겠지. 그 얘가 크니까 얘도 클 거야. 맞아? 그래서 요거보다 얘가 어떤 입으로도 더 작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길이수축.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고유 길이. 이렇게 잡았지. 됐니?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부터 풀고 이따가 정리할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철수가 자신의 시계를 측정하였을 때 지구에서 목성까지 걸린 시간을 t 고유라고 했을 때 철수가 계산한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를 쓰세요라고 했어. 거리 L은 v 곱하기 t 고유라고 쓰시면 돼. 니들은 요 기호가 요거니까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v 곱하기 델타 t 고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정답이죠. 자, 우주선이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영희가 측정했을 때 델타 t라고 했어. 요게 바로 델타 t야. 됐지? 그때 영희가 계산은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 t 고유를 쓰세요라고 했어. L 고유. 그럼 L 고유는 v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 델타 t라고 쓰시면 되겠지. 내가 쓴 게 이게 정답이야. 1번, 2번. 자, 그다음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그다음 3번. 3번 문제는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여기다 쓰시면 되지.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라고 했어. 얘가 더 크지? 시간 팽창입니다. 시간 지연이에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돼요. 요게 바로 뭐야? 길이 수축. 여기서 정리한 거 여기서 표시만 한 겁니다. 자, 이제 1번.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이라고 했어. 자, 철수는요.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주선 길이는 고유 길이야. 이게 뭐라고? 밑줄 쳐.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유 길이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L0라고 쓸게요. 고유 길이. 그러면 영희가 볼 때는 그치? 어떤 일이 벌어져? 저기 있는 녀석이 길이가 짧게 보이겠지. 그래서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해야 되지. 영희가 측정할 때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철수가 측정한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는 이라고 했어. 철수가 우주선에 있는 사람 맞지? 맞냐? 헷갈려. 자, 철수가 측정한 지구에서 목성 사이 거리는 우주선의 속력이 빠를수록 짧아지죠. 영희는 상관없고요.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우주선의 속력이 빨랐을수록 짧아진다. 맞아. 영희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이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영희가 우주선을 관찰하면 우주선의 길이뿐만 아니라 높이도 줄어든다? 높이는 줄어들지 않아요. 왜? 길이 수축은 항상 운동 방향으로. 지금 X방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 길이만 줄어들지. 높이는 일정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문제 풀었고요. 빈 공간을 너네들이 알아서 확보해라. 빈 공간을 알아서 확보해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빈 공간 알아서 확보하세요. 알아서 확보하세요. 뭐 위에다 쓰던지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좀 올리자. 됐어.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L0라고 할 거야.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스몰 L0라고 할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H라고 할게. 됐지? 그럼 철수의 시간을 스몰 t라고 할 거고요. 영희의 시간을 라지 t라고 할 거야. 여기에도 B시계가 있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영희도 여기 B시계가 있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치자. 됐지? 자, 그럼 이제 물어볼 것들 우리가 한번 옆에다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다 필기했을 테니까 이건 지울게. 됐지? 자, 일단 두 사람이 관측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누가 크다 누가 작다 그것만 비교할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철수고요. 두 번째는 영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 L입니다. L. 자, 철수가 관찰할 때 L은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겠지. 맞지? 그 다음 영희가 관측할 때 L은 어이구 정자 관측자가 본 거니까 요게 바로 고유 길이입니다. 이게 L0야. 됐지?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커? 영희께 더 크지. 용지 좋냐?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 다음 우주선의 길이 스몰 l이라고 쓸 거야. 우주선의 길이 스몰 l는요 철수가 관측한 게 고유 길입니다. 됐지?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주변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유 길이야. 그 다음 영희가 관측할 때는 얘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치? 그래서 이게 짧고 이게 커.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높이의 h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너무 그냥 쓰지 마. 자, 높이의 h는 어떻게 돼요? 운동하는 방향이 x방향이에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y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일하게 같은 놈이지. 됐지? 자, 그 다음 서로의 시간입니다. 서로의 시간. 자, t, 스몰 t 이거 누가 측정한 거야? 철수의 시간입니다. 철수고 철수께 스몰 t야. 그럼 누가 고유 시간이야? 이게 고유 시간이지. 됐지? 이게 고유 시간. 그러면 얘는 뭐야? 시간 팽창.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이번엔 0이 기준으로 해서 라지 t입니다. 그럼 라지 t는요 누가 고유 시간이야? 0이 거. 여기가 고유 시간이지. 됐고. 그럼 어떻게 돼? 얘보다 얘가 시간 팽창이 되겠지. 거꾸로 이렇게. 필기해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외우려면 안 외워질 거야. 됐지?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뒤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필기 다 안 했어? 그 다음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학교에서 로렌츠 인자를 배우는 사람들은 요게 이렇게 쓰인다. 요게 L0고 요거는 감마분의 로렌츠 인자분의 L0라고 써. 됐어? 그 다음 요거를 우리가 스몰 L0라고 쓰면 얘는 스몰 L0구나 이렇게 씁니다. 이건 쓸 게 없어요. 그 다음 요거를 우리가 T0라고 쓰면 얘는 어떻게 돼? T0에다가 로렌츠 인자 곱하시면 돼. 감마라고 읽어요. 그 다음 요거를 우리가 라지 T0라고 쓴다면 얘는 로렌츠 인자에다가 요거 곱하시면 되지. 됐지?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2초야. 로렌츠 인자가 3이야. 그럼 얘는 6초 걸렸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1고는 아직 여기 안 나갔지? 안 나갔지? 만약에 학교에 선생님이 로렌츠 인자를 알려준다면 시발하시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용산고는 배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써준 겁니다. 자, 넘기세요. 자, 이제 뒤에 있는 문제는 이따가 풀 시간 줄 테니까 그때 푸시고요.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 질량과 에너지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질량과 에너지를 배울 건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생겨. 고전역학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상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바뀌겠니 안 바뀌겠니? 안 바뀌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안 바뀌는 고유한 양이 질량이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의 아인슈타인은 야, 질량도 바뀔 수 있어. 에너지 받으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거 지금부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질량을 가진 녀석. 우리가 보통 질량은 m이라고 쓴단다. 그치? 이 녀석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힘을 받은 거야. 힘을 받은 거야. 그러면 힘을 받았을 때 이 자식이 움직였다고 치자. 움직였으면 뭐가 생기겠지? 이동거리가 생기겠지. 그래서 힘을 받아서 이동거리가 생겼대. 그치? 이거를 우리가 한 글자로 뭘 받았다라고 하지? 질량을 가진 물체가, 물체는 당연히 질량이 있겠죠? 물체가 힘을 받아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겼어. 우리는 그거를 한 글자로 뭘 받았다라고 하지? 다 까먹었어? 그렇지, 1 받은 거지. 그럼 1 받았으면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기겠지. 그럼 에너지가 즉시 생깁니다.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즉시 생길까요? 운동 에너지가 즉시 생길 거 아니야. 그때 그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한일의 양과 같다. 맞아? 이게 바로 1 운동 에너지 정리였어.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2를 하면 운동 에너지가 바뀔 것이다. 이때 이 1은 알짜임, 즉 합력이 한일을 얘기하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준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정지해 있던 녀석이 좀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좀 있다가 보시면 질량을 가진 녀석, 질량은 그대로고 속도가 생기면서 무슨 에너지를 가질 거야? EK라고 부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야. 맞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힘을 좀 증가시킬 거야. 더 세게 던진다는 얘기죠. 그럼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지. 일을 더 많이 하면 운동 에너지가 더 많이 증가할 거야. 맞아? 그래서 속도가 많이 증가할 거야. 됐니? 여기까지 문제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그 다음 그 상태에서 더 빨라지는 녀석한테 더더더 졸라 많이 힘을 가할 거야. 어마무시하게 니네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은 어마어마하게 내가 힘을 줬다라고 치자. 그러면 얘 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야. 맞니? 그래서 최고 속도가 어디까지 증가할 수 있어? 광속까지 증가할 수 있지. 그래서 얘가 광속 C가 됐다고 치자. 자, 이제 광속으로 가는 녀석한테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줄 거야. 어마어마한 힘을 줄 거야. 그럼 어마어마한 일을 받았으니까 저 새끼도 어마어마하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맞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지. 속도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맞잖아. 속도는 광속이 최고다. 속도의 한계는 광속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럼 이제 나머지 에너지 어떻게 쓸 거야? 날라가? 없어져? 아니죠. 그 에너지 가지고 뭔 일이 벌어지겠지. 맞아? 그 뭔 일이 바로 뭐냐?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역학, 뉴턴 역학이라고 하죠. 질량은 아까 뭐라고 했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연량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맞잖아. 그치?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어? 에너지가 질량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한 거야. 뭔 얘기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면 운동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할 테고 그 운동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되면 속도는 C까지 증가하고 그래도 에너지가 남다면 우리는 질량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곧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아낸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유명한 공식이 나온 거죠. E는 mc 스퀘어. E는 mc 제곱. 그게 이거죠. 누가 만들었다고? 아인슈타인이. 됐니? 그 전까지는요 이 생각을 하지 못했어. 오케이? 자, 이게 왜 생긴지 알아봤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정지한 녀석 있잖아. 이 정지한 녀석은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걸 먼저 따져야 돼. 됐니? 정지한 녀석 에너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건아. 요 정지한 질량 요 새끼 에너지 있어 없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없다라고 하지. 그치?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세요. 알겠니? 정지한 녀석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때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부터 이제 잘 봐. 정지한 질량이야. 그 다음 나중에는 질량이 증가할 거야. 맞아? 그러면 처음 에너지, 처음 질량에서 나중에 질량이 증가했을 때 증가한 거를 우리가 라지 M이라고 하자. 쓰는 거 아니야. 설명 들어. 됐어? 그러면 처음 M에서 라지 M이 됐을 때 얘는 정지한 상태에서 에너지 없다고 했지? 얘 에너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요. 정지 에너지는요. 정지한 질량이 갖고 있는 에너지야. 알겠니? 일반적인 니들이 알고 있던 뉴턴 역학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정지한 질량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정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지 에너지를 우리는 E0라고 쓰는 거고 E0를 가진 이 질량, 정지 질량을 M0라고 불러. 됐니? 됐어?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거. 특히 이런 문제가 이런 걸로 했을 때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언제냐? 이런 경우입니다. 자, 내가 우주선에 탄 다음에 오른쪽으로 0.9c로 움직이고 있어. 그 다음 여기는 어떤 물체야? 질량이 있겠죠? 이 새끼도 오른쪽으로 0.9c입니다. 됐지? 됐니? 근데 내가 오른쪽에 있는 아래에 있는 물체를 보게 되면 이거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자, 잘 봐. 니들이 볼 때는 이 새끼 에너지 있어 없어? 있어. 0.9c니까 질량도 있고 속력도 있으니까 얘 운동 에너지 갖고 있겠네. 에너지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여기는 내가 물체를 보게 되면 뭐처럼 보여? 정지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고 착각해? 저 새끼 에너지 없다. 아니야. 방금 전에 얘기했지. 에너지 있다고. 이때 내가 본 이 물체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내가 볼 때 정지한 것처럼 보이니까 정지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이 사람이 본 이 물체의 질량을 우린 뭐라고 한다? 정지 질량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지 에너지라고 하니까 에너지가 정지해 있다? 에너지가 0인가? 아니야. 0 아닙니다. 에너지가 0이 되려면요. 정지 에너지가 0이 되려면 M0가 0이 되면 돼요. 알겠니? 그럼 M0가 0이라는 얘기는 물체가 없다는 얘기지. 맞잖아. 물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 물체가 없어질 수 있어? 그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지구에서 또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각종 핵 반응들을 우리가 설명할 거야. 알겠니? 여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했으니까 밑에 있는 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돼 있어. 자, 질량의 에너지 변환이 바로 뭐에 해당된다?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속력은 광속까지 증가할 테고 그 다음에도 에너지가 남게 되면 그 다음의 에너지가 바로 물체의 질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지? 그게 바로 뭐에 해당돼?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마구마구 바꿀 수 있다. 이걸 바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 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등가성이라고 하는 거. 등가성은 같을 등자고 가는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야. 같은 가치다. 그래서 질량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에너지는 곧 질량이 될 수 있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통합과학 배울 때도 이런 내용 배웠었죠? 그치?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 정지에 있는 물체가 있어. 그때 물체가 갖고 있는 질량을 우리가 뭐라고 해? 정지질량이라고 합니다. 밑줄 쳐. 정지질량 M0. 자, 이 녀석이 무지막지한 E를 받았습니다. 그럼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야. 그래서 속도가 얼마까지 빨라질 수 있다? 광속 C까지 빨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에너지가 남으면 어떻게 된다? 정지질량이 이제 바로 질량이 증가해서 다른 질량으로 바뀔 거야. 그치? 그 다른 질량이 우리는 M이라고 쓴 거죠. 그러면 요 질량과 요 질량의 차이만큼 우리는 바로 에너지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밑에 바로 뭐가 나와 있어? E는 MC 스퀘어가 나와 있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정지 에너지라고 돼 있어. 정지한 질량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정지 에너지라고 하고 우리 책에는 E라고 썼는데 니들은 이걸 일반적인 에너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E0라고 쓸 거야. E0. 됐지? 그럼 조심해. E0는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아니다, 0 써놓으세요. 정지한 녀석도 에너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전역학에서는 정지한 녀석은 아무것도 없지. 그치? 얘는 여기 있어.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예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교과서에 나온 것들 쌍생성, 쌍소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건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설명할게요. 쌍생성, 쌍소멸. 쌍생성, 쌍소멸. 그다음 핵반응 이런 것들은 이따가 배울 거기 때문에 따로 안 해요. 됐지? 자, 그러면 쌍생성 그 반대는 쌍소멸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다. 근데 그거 아니? 지금 이걸 가지고서 설명을 했다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 그럼 너희들이 배웠던 상식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허블 우주 망원경 말고 새로운 우주 망원경 올라간 거 알아? 그걸로 막 이제 우주 막 뒤집어 까면서 관측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학설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배웠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다시 재집대성해서 우주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어. 됐니? 그래서 니네들이 나중에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엄마나 아빠가 됐을 때 자식놈의 새끼들이 물어본다고 하잖아? 모른다가 정답이야. 알겠니? 됐니? 자, 그러면 요때 한 점에서 우주가 이런 식으로 팽창할 때 초창기에 여기에 이 세상에 있던 만물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이 요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든 에너지도 요 안에 있었고 모든 물질도 요 안에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한 점에서 빵 빅뱅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발달됐잖아. 원자가 만들어지고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맞잖아. 그때 초창기 얘기하는 겁니다. 요 시기 얘기하는 거야. 터지자마자 막대한 에너지가 확 퍼졌을 거야. 그치? 근데 그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자마자 바로 뭘로 바뀌어? 물질로 바뀐 거야.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진 입자로 바꿨다는 얘기야. 근데 바뀌자마자 다시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왜? 워낙에 고온이니까. 되니? 그래서 에너지가 물질로 되고 입자로 되고 입자가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 이때 에너지가 물질로 바꾸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게 바로 쌍생성이야. 그럼 물질이 곧 에너지로 바뀐다. 이게 바로 쌍소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니? 요 얘기하는 거야. 요 얘기. 저기 나와 있는 얘기가 요때 얘기하는 거야. 요때.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자하고 양전자라고 돼 있어. 니들 전자는요. 원자의 바깥쪽에 있는 그 전자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 전자는 우리가 뭐라고 써? 2의 마이너스라고 쓰는 거야. 뭐라고 쓴다? 2의 마이너스. 그럼 양전자는 전자긴 전자인데 어떤 녀석이야? 플러스를 띠는 전자야. 그래서 2의 플러스라고 쓰는 거야.
됐니? 그런데 초창기 어떻게 이건 물질입니다. 질량을 가진 입자야. 초창기에는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라고? 쌍생성입니다. 그러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돼? 다시 얘네들이 부딪혀 에너지를 가진 게 아니라 에너지로 바뀐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쌍소멸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쌍생성, 이게 바로 쌍소멸. 그럼 우리 지구에서 발견되는 모든 물질 입자에는요, 전자는 있어도 양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도 양전자는 우주에나 존재하는 물질이야. 알겠니? 그리고 양전자는 우주에도 발견하기 힘들어. 왜? 그 양전자 옆에 전자가 있으면 바로 결합해. 바로 결합해서 다시 빛으로 바뀌거든.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양전자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놈이 있구나.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저게 바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잘 봐.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됐죠?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해결됐으니까 넘어갈 거고, 이제 우리가 배울 거, 요 단어에서 배울 거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자, 질량 결손에 의해서 우리가 핵 반응을 할 건데, 일단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질량 결손은 뭘 얘기하는 거야? 반응 전과 반응 후에서 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 후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반응 전에 컸던 녀석이 반응 후에 작아지면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그게 질량 결손 에너지죠. 그래서 그 얘가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 첫 번째, 양성자 2개가 있고 중성자 2개가 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자,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태양 내부에서 중심 핵이 있습니다. 태양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입자들은 수소지. 그치? 그 수소들이 수소가 아니라 태양의 중심 핵으로 가면요,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가 될 거야. 맞아? 그럼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가 됐을 때 그런 현상을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거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수소 원자핵입니다. 자, 수소 원자핵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 요건 뒤에 배우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원자핵이라고 할 거야. 수소 원자핵. 그치? 수소 원자핵은 참고적으로 화학 시간에도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으니까 원자번호 1번이다라는 거 알지? 그럼 원자번호 1번이다라는 건 누굴 보고 원자번호 너 1번, 2번, 3번 하는 거야? 잘생긴 수소 아니죠? 양성자가 몇 개 있냐 해가지고 따지는 거지. 지금 수소라고 했으니까 양성자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플러스 1이야. 맞아? 그 다음 요 상태 바깥쪽 궤도에 전자 하나가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녀. 되니? 이게 바로 수소 원자지. 그런데 태양 중심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 워낙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잡아다니는 힘보다 더 큰 에너지가 많아서 얘네들을 분리시켜. 그럼 뭐만 남겠어? 바로 수소 원자핵만 남아. 근데 이 수소 원자핵은 곧 양성자 하나지. 그치? 이 상태야. 그래서 그 중심부 핵에 플러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런 식, 아이고 잘못 썼다. 잘못 썼다. 플러스 1인데 여기에 또 이런 식, 또 여기에 이런 식, 또 여기에 이런 식, 또 여기에 이런 식 뒤지게 많아. 이게 바로 수소 원자핵들입니다. 다른 말로 양성자들일 거야. 그래서 이 양성자가 득실을 많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를 받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4개가 뭉칩니다. 4개씩 뭉쳐. 4개씩.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모여서 이제 주변으로부터 고온의 에너지를 받는 거야. 그럼 고온의 에너지를 받은 그 4개의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 중에 일부가 뭘로 바뀌어? 중성자로 바뀌지. 저게 저 그림이잖아. 됐어?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 했어? 양성자야. 이것도 뭐야? 양성자야. 이것도 뭐야? 양성자야. 이것도 뭐야? 양성자입니다. 됐니? 그래서 양양양양 총 4개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태양 중심에서 높은 열을 받아. 높은 에너지를 받아. 그러면 그 4개 중에 2개가 중중으로 바뀐다고. 그럼 선생님, 이게 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어요? 보세요. 양성자는 질량이 작아. 중성자보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야. 가벼운 게 무거운 걸로 바뀌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충분히 무거운 걸로 바꿀 수 있지. 방금 전에 배웠잖아. 질량은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있으면 질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가벼운 양성자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받으면 무거운 중성자로 바뀔 수 있어. 이게 이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저렇게 되자마자 얘네들이 합체라고 하면서 바로 양성자 2개, 원자번호 2번, 질량수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2의 4짜리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지. 그치? 그런데 웃긴 게 또 뭐야? 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 때 이거 전체의 질량과
이거 전체 질량을 비교했더니 질량이 감소하더라. 맞니? 그럼 질량이 감소했다. 아이고 질량 결손이 일어났네. 질량 결손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수소 원자핵 반응이었잖아. 됐지? 이게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얘기가 여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별거 없어요. 그냥 해석만 하시면 돼. 양성자 몇 개 있어? 2개. 그럼 양성자 2개 있으니까 1.0073 곱하기 2 더하기 중성자 몇 개 있어? 2개. 그러면 1.0087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해. 그럼 더하면 얼마냐? 여기 친절하게 써 있죠. 4.03 이렇게 써 있어. 됐지? 그럼 헬륨 원자핵 한 개의 질량은 얼마냐? 4.0015라고 돼 있지. 그래서 요게 4.0015야.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서 얘가 전, 얘가 후잖아. 전보다 후가 질량이 줄어들었지. 그 줄어든 만큼 무슨 일이 벌어졌다? 에너지가 발생했다. 게임 끝. 그때 에너지 값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 E는 MC 스퀘어 이걸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니들 보고 구하라고는 안 나옵니다. 에너지가 왜 발생했느냐 뭐 이런 것만 나오고. 알겠니? 됐죠? 자, 그 다음 요때 줄어든 질량은 요거하고 요거 차이만큼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겠죠. 산수는 니들이 하세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와? 핵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핵반응은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자핵끼리 반응하는 걸 우리가 핵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핵반응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반응에는 핵분열과 핵융합이 있습니다.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핵들이 쪼개지는 거야.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 핵융합은요 가벼운 원자핵들이 무거워지기 위한 반응을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해요. 참고적으로 핵분열은 지구에서만 일어나고요. 지구에서만이 아니라 지구에서 일어나고요. 핵융합은 현재 우리는 우주에서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죠. 다른 별이 있지만 다른 별 가본 적이 없지. 그래서 현재까지는 온리 태양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태양을 본떠 가지고 현재 인공적으로 태양을 만들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거고, 전 세계 몇 개국들이 그걸 뭉쳐가지고 아이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인공핵융합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핵분열하고 핵융합에 대한 얘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원자핵끼리 반응하기 때문에 핵반응에 해당되는 거고요. 핵반응이 일어나면 무조건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하면 질량은 반응 전이 항상 커요. 그러면 반응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질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럼 질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발생해. 그때 발생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E는 MC 스퀘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1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 쓸 거야. 여기다 쓸 건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먼저 좀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먼저 쓰고 시작할까? 자, 이제 핵분열할 때 항상 적용되는 법칙이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거 법칙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니들이 좀 이따가 헷갈리는 것들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전하량 보존. 그 다음에 2번은 질량수 보존입니다.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나 근데 개인적으로 보존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싶어. 왜 안 쓰고 싶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니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 기억나냐? 그거하고 엄청나게 헷갈리거든.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 쓴 적도 없어요. 난 분명히 뭐라고 썼어? 질량수라고 썼지. 그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전하량 일정, 질량수 일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니? 근데 정식 명칭은 질량수 보존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 질량은 감소합니다. 질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되지 않지만 질량을 결정하는 숫자, 질량수는 보존돼.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거리 해야 되느냐? 바로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야.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 자, 그럼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에서 먼저 원자 구조부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번호 2번 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원자번호 2번이면 헬륨입니다. 그치? 그때 우리 헬륨을 이렇게 원소기호를 쓰고, 그치? 그 앞에 하고 위에 쓰는 숫자들이 있을 거야.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모를까봐 써주는 거다. 여기는 원자번호 2번이니까 2라고 쓰는 거고, 여기는 여기 2하고 4가 뭐를 결정하느냐라는 거죠. 일단 얘 원자잖아. 원자니까 무조건 원자핵은 몇 개야? 한 개죠. 그 한 개가 바로 원자 내부에 가운데 딱 박혀 있어. 실제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치? 그럼 이게 바로 원자핵인데 원자핵 한 개에는
플러스를 가진 입자들이 콕콕콕 박혀 있을 거야. 그 플러스를 가진 입자들이 바로 뭘 뜻하는 거야? 양성자. 맞아요? 근데 양성자가 몇 개냐라는 것은 우리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 2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플러스를 결정하는 양성자 숫자를 가지고 원자번호를 매겼거든. 플러스가 1개야, 양성자가 1개, 원자번호 1번. 플러스가 3개야, 원자번호 3번. 플러스가 10개야, 원자번호 10번.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플러스 입자 1개, 2개가 있고요. 이렇게. 에이, 야 붙어있다고 해라. 붙어있다고 해라. 떨어지면 말이 안 되죠. 그럼 현재 요 내부에는요. 플러스 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로, 중성을 지닌 입자도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 됐지?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 양성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 중성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우리는 핵자라고 부르는 거고, 핵자 중에서 양성자는 플러스, 중성자는 제로입니다. 참고적으로 양성자 한 개당 플러스 1이지. 그러면 플러스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2고요. 만약 플러스가 2면 원자 자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전자도 반드시 2개가 있어야 되지. 맞아? 그래서 요 바깥쪽에 전자가 여기 하나 있으면 요 반대쪽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만약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전자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따지는 이 핵분열과 핵융합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전자가 붙어 다닐까 안 붙어 다닐까? 안 붙어 다녀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주로 원자 핵들만 따져요. 알겠니? 알겠어? 근데 이 원자 핵들을 우리가 표시할 때도 원자 핵이라고 문제인 써 있어도 반응식에는 쓰지 않습니다.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요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의 여기 밑에 있는 요 숫자가 바로 뭘 뜻하는 거야? 원자 번호를 뜻하는 거야. 그럼 원자 번호가 2개다라는 것은 네가 두 번째로 잘생기거나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숫자? 양성자 숫자다. 그다음 양성자가 2개니까 플러스 2겠네? 그럼 플러스가 2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전자수도 2개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래 있는 숫자는 원자번호, 양성자, 전자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거 다 써 있어요. 오른쪽에.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 전체 헬륨 원자의 질량을 우리가 계산할 건데,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를 더한 다음 전자 2개까지 더해서 전체 질량을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문제가 있지. 여기 있던 전자는 굉장히 거의 없어도 될 만큼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작은 질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는 누구만 따져?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만 따지면 되는 거야. 되니? 원자 질량의 대부분이 여기 있는 뭐다? 원자 핵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겁고 이거는 거의 무시할 정도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있을 겁니다. 자, 요 원자, 헬륨 원자를 대전광역시라고 하자. 그러면 하늘 위에서 딱 보면 뭐가 보인다? 대전시청 하나 보일 거야. 그 다음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 어이씨, 전자 어디 갔어? 하고 우리 동네에 딱 왔어. 우리 동네 왔더니 저기 먼지가 굴러다녀. 그 먼지가 바로 뭐야? 전자. 됐지? 먼지는 개무시해도 되겠지. 그치? 대전시청이 훨씬 더 무거울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전시청이 얼만큼 무겁고 얼만큼 가벼웠냐라는 걸 따져주는 거 바로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죠.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 즉 핵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뒤지게 무겁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이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수가 바로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숫자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질량수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원자 질량에 영향을 미치는 숫자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질량수. 그래서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 4라고 써 있잖아.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질량수를 뜻하는 거고, 이 질량수는 양성자에다가 중성자를 더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양성자 2개, 그럼 중성자도 2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녀석도 있습니다. H2는 2인데 여기에 2에 3짜리. 이거를 3헬륨이라고 합니다. 3헬륨. 이 자식 같은 건 원자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 2개 맞아요. 되니? 그런데 중성자는 몇 개야? 1개지. 그치? 2 더하기 1은 3이 되니까. 그러면 얘네들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지. 원자번호는 같아서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가 다르잖아.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다른 물질을 취급하는 거고,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해? 동위원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되니? 근데 선생님이 이걸 내가 왜 따져줄까? 이유는 간단해. 지금부터 이런 거 다 따지기 위해서. 자, 맨 먼저 전하량 보호종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전하량이 뭐 때문에 결정되느냐라는 것부터 출발하자. 이 새끼 때문에 결정되지. 이게 2개잖아.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플러스 2잖아. 맞니? 저게 바로 뭘 결정하는 거야? 아,
전하량을 나타내는 숫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하량이 반응 전과 후가 모두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전하량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래에 있는 숫자들이 합이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질량수 보존된다고 했어. 질량수가 보존된다는 얘기는 반응에 참여하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가 다 총합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지. 됐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수 보존은 위에 있는 숫자들이 합이 일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이따가 하나 써볼 겁니다. 하나 써볼 거야. 문제 어렵지도 않아요. 됐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부터 여기 있는 요 표현 방법은 원래 원칙적으로 원자들만 표현하는 거야. 누구만 표현한다? 원자들만. 용준아, 용준아, 앞머리 좀 여기 좀 까. 너의 아름다운 눈깔이 안 보여. 더 까. 좋은지 안 좋은지. 자,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원자들만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원자를 구성하는 이런 기본 입자들이 있지.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지. 이런 애들 우리가 같이 표현한다라는 거. 지금부터 그래서 얘네들 표현하는 방법은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식으로. 자, 첫 번째 양성자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양성자는 우리가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라고 써. 그래서 양성자 하나는 원자번호 1번이네. 맞지? 1. 그 다음 질량수는 중성자는 없기 때문에 1이라고 쓰면 되지. 근데 이걸 가만히 쓰고 보니까 뭐하고 똑같지? 원자번호 1. 누구야? 수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같은 녀석입니다.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는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뉴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N이라고 쓰는 거야. 뭐라고 쓴다고? N.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새끼는 양성자가 단 1도 없잖아. 중성자 하나에 양성자 어디 박혀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자번호가 없어. 0. 그 다음 질량수를 결정하는 양성자는 없지만 질량수고 중성자 하나 있기 때문에 질량수는 1이죠. 그래서 0의 1짜리 이렇게 쓰죠. 그 다음 전자입니다. 전자는 2라고 쓰고 일렉트론입니다. 그 다음 얘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왜 쓸까? 일반적으로 안 써도 되는데요. 보통은 양전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를 씁니다. 됐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짜리에 해당되는 전하량을 갖고 있지. 플러스 1이면 양성자 하나 있다는 얘기고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전자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원자를 중성으로 만들잖아. 그래서 전하량이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얘는 양성자도 없고 중성자도 없으니까 0이죠. 그 다음 하는 김에 너네 양전자 알지? 양전자. 양전자는 어떻게 쓸까? 2의 플러스라고 쓰고 여기가 1의 0입니다. 맞잖아. 양의 성질을 지닌 전자니까. 이런 식으로 써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게 실전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라는 거 써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쓰는 것들은요. 외우는 게 아니다. 그치? 그래서 안 써도 좋습니다. 밑에 건. 오케이? 자, 여기 A란 물질과 더하기 B란 물질이 있고 그 다음 얘네들이 화살표 C 더하기 D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져? 에너지가 나올 거야. 이때 이 에너지는 왜 나왔다? 이거의 질량보다 이거의 질량이 줄어들었지. 얘가 10이고 9야. 그럼 1의 차이가 나지? 그만큼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 다음 이렇게 원자들 쓴 다음에 여기 앞 위하고 아래에 뭐라고 쓸 거야. 뭐라고 편의상 여기 1이라고 하자. 여기는 2라고 할 거야. 여기는 3입니다. 여기는 4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7, 여기는 8이 될 거야. 됐지? 이거 내 맘대로 쓴 거예요. 내 맘대로. 원래는 문자를 써야 되는데 문자 쓰기 싫어가지고.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이 얘기야. 아래에 있는 녀석 1에다가 3을 더한 값은 5에다가 7 더한 값하고 같다라는 얘기야. 나 조심해. 이거 원자번호 1번, 3번 아니에요. 원자번호 1번, 3번 아니라 기호입니다. 기호. 알겠니? 그래서 전하량이 보존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래 거 더한 값은 아래 거 더한 값끼리 같아야 된다. 그 뜻이야. 그럼 질량수가 보존돼야 된다는 얘기는 2에 해당되는 값과 4에 해당되는 값이 합이 6에 해당되는 값과 8에 해당되는 값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헷갈릴 거야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1 더하기 3은요 5 더하기 7. 안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숫자가 아니라고 했어. 저거 문자야. 문자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뭐 가나 다라 마바 사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더한 값은 얘하고 얘하고 더한 값하고 같다. 위끼리 더한 값은 위끼리 더한 값하고 같다. 별거 없지. 됐어? 그래서
실전으로는요 요거 쓰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써. 전하량은 뭔 숫자지? 아래에 있는 숫자들이지. 이거 아래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같다라는 얘기고, 질량수는 위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같다. 이것만 쓰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진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올까? 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 너 이거 핵융합이게 핵분열이게. 첫 번째 찾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요 화학 반응식을 딱 써줘. 핵 반응식을 써줘. 핵 반응식을 써주고 빈칸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뭐 들어가게 이런 거 찾는 거. 그때 찾을 때 요거 두 개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D에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 분열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핵 분열부터 출발할 건데, 핵 분열은요 무거운 원자핵이 부서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누가 부서진다? 무거운 애들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 다음 참고적으로 가장 쉽게 구분하는 거, 얘는 지구에서 일어나고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난다. 됐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핵 분열에서 무거운 원자핵이라고 했는데, 이때 무거운 원자핵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라늄입니다. 자, 이때 이 우라늄은요 원자번호 몇 번이야? 92번이야. 됐지? 그 다음 이 우라늄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 238 우라늄이 있고요. 그 다음 글씨가 좀 다르네. 됐다. 92에 235 우라늄이 있습니다. 설마 여기에서 양성자하고 중성자 수 구분 못하진 않겠지? 예를 들어서 요 새끼 양성자 몇 개니? 92개예요. 중성자 몇 개니? 235 빼기 92야. 이런 식으로 되지. 산수 니들이 하시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인데 이게 바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 다음 요게 바로 원자력 발전에 쓰는 불안정한 우라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가 많아? 안정한 새끼가 훨씬 많아. 140대 1의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양이. 근데 이렇게 양이 적은 애들을 우리가 농축을 시킵니다. 모이고 모여. 그래서 우라늄 덩어리를 만들어. 그 우라늄 덩어리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살짝 양념을 쳐. 그게 바로 뭐야? 저속의 중성자를 부딪힙니다. 그러면 저 새끼들이 빵 부딪히지. 핵 분열되면서 연쇄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핵 분열 반응이 되는 겁니다. 됐니?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무슨 짓거리 할 거다? 바로 밑에 있는 반응을 할 거야.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수많은 235 우라늄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이거 자연계에 굉장히 적다고 해서 이걸 모이고 모여서 덩어리 만든 거야.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뭔 짓거리 한다? 중성자를 하나 콩 하고 치는 거야. 됐니? 그때 이 중성자는 어떤 중성자냐? 써놔. 저속입니다. 반드시 고속이 아니라 저속이어만 합니다. 그러면 이 저속의 중성자가 우라늄하고 부딪힌 다음 저 우라늄을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려. 이때 니들 이거 조심할 거 있는데, 이때 부서지는 과정은 부서질 때 나오는 이 원자들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녀석은 크립톤과 바륨이야. 알겠니? 항상 두 개만 나온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235 우라늄에 중성자라고 부딪혀. 그 다음 크립톤과 그 다음 바륨이 나와. 오케이? 여기 보세요.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우라늄은 U라고 쓰고 원자번호 92, 235입니다. 여기에 더하기 중성자가 하나를 더할 거야. 그 다음 화살표. 그치? 그런 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경우에 따라서 빈칸을 만들어주고 그 빈칸에 가로에 뭐가 들어가게? 그게 시험 문제야.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크립톤 쓰고요. 그 다음 바륨 쓰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36번. 그 다음 얘는 원자번호 몇 번이게? 이런 것들이야. 92 더하기 0은 36 더하기 얼마냐 하시면 되지. 얼마야? 56이지. 됐지? 그 다음 여기는 위의 값은 235 더하기 1은 236에 해당되는 질량수지. 그럼 여기 전체도 236이 나와야 되는데 재밌는 거 여기가 얼마가 나오느냐? 92가 나와. 여기는 얼마가 나오느냐? 141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92에다가 142를 더해봐. 얼마가 나오냐? 그렇지, 233이 나오지. 3이 모자르지. 그치? 그래서 더하기 여기 뭐 들어가게? 이게 문제지. 아, 물론 에너지도 나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에너지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핵반응일 때는 씁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 에너지가 나와. 이때 이 에너지는요 저기 써 있을 거야. 200메가 전자볼트라고 읽어요. 하는 김에 이것도 먼저 하고 저거 넘어갈게.
뒤에 EV라고 하는 거 M은 메가의 뜻이야. 10의 6제곱 전자볼트다라는 뜻입니다. 됐니? 저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작은 에너지를 표현하는 단위야. 알겠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 단위는 줄이었잖아. 줄이 굉장히 작으면 우리가 전자볼트라고 해. 저 전자볼트니까 뭐가 관련돼 있을 것 같아? 전기와 관련돼 있겠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물리학 2에서 1전자볼트는 전자 한 개가 1볼트의 전기장 안에서 받는 에너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그게 바로 전자볼트야. 참고적으로 1전자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줄입니다. 이런 거 미쳤다고 외우니? 외우는 거 아니다. 아, 작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에너지가 나온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6 더하기 56은 92. 완성됐지? 그래서 여기는 0일 거야. 맞아요? 설명 들으세요. 저기 다 써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위에만 해석하면 되는데 아까 236, 그럼 여기도 236. 근데 233. 그럼 3이 부족하잖아. 그럼 여기다 3을 쓸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야, 0에 3짜리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입자를 다 대입해도 0에 3짜리는 없어. 일단 0이기 때문에 아래 여기 있는 원자번호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은 아닙니다. 됐지? 그렇다면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 중에 하나를 써야 되지. 그럼 양성자 1에 1이잖아. 1 들어가서 안 돼. 중성자 0에 1짜리잖아. 오? 될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에 0에 1짜리가 3개 들어갔다라고 하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n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그 반응이 여기 봐봐. n의 0의 1짜리, 0의 1짜리, 0의 1짜리 중성자가 3개 나온 거지. 됐지? 그 다음 하는 김에 요 3개의 중성자는요. 어떤 녀석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얘네들은 고속입니다. 에너지가 막대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고속의 중성자입니다. 그럼 이 고속의 중성자가 그대로 또 다른 우라늄에 부딪히면 이 우라늄들이 핵 분열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이 우라늄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할 때는요. 이 고속의 저 중성자를 저속으로 일부러 바꿔주는 장치를 만들어줍니다. 이 장치를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감속제야. 이게 감속제. 이게 감속제야. 그래서 이 감속제가 바로 탄소나 물 사용해서 고속을 저속으로 만들어줘. 그럼 저속의 중성자가 이제 또 다른 우라늄하고 부딪히겠지? 또 다른 우라늄하고 부딪히면 또 다른 또 중성자 나오면서 에너지가 계속 연쇄적으로 나올 거야. 맞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쇄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은 하는 거 그냥 가볍게 듣기만 하세요. 자,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냈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냈으면 이제 더 이상 에너지는 필요 없지. 이제 반응을 끝내고 싶어. 반응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중성자를 다 회수해버리면 되지. 흡수해버리면 되지.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제어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다. 자, 그래서 그건 관심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나왔다?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했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요, 이런 거 냅니다. 요거 숫자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거. 됐지? 그래서 요거는 밑줄 쳐줄게. 200메가 전자볼트. 그 다음 이따가 또 하나 따질 거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핵융합 과정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니들 책에 나와 있는 이 핵융합 반응이 니들이 알고 있는 모든 핵융합 반응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책에 없는 것도 굉장히 많다. 하지만 따지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전하량 보존, 두 번째 질량수 보존, 그걸로 다 따져주시면 되는 거야. 만약에 처음 보는 거라서 이씨 나 안 배웠는데 하면 안 돼. 책에 없는 반응도 되게 많습니다. 자, 일단 핵융합 반응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애들이 무거운 애들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핵융합 반응입니다. 주로 이 핵융합 반응은요, 태양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이 태양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구에서 모방을 한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인공태양. 이 인공태양 할 때 태양의 핵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핵융합로라고 부르는 거야. 참고적으로 알아둬. 아까 인공태양 아이터가 이 얘기야. 자,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요,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 핵융합로에서 일어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지구에서
태양 중심 해가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싶어도 못 만들어 줍니다. 왜 못 만들어 주느냐? 온도는 비슷하게 올릴 수 있거든. 압력을 못 올려. 압력을 못 올려. 그래서 우리는 대신 야 압력이 못 올라가니까 온도를 심하게 올리자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태양 내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500도씨 그 정도면 됩니다. 말 잘못했네. 1500만 도씨. 만자를 빼먹었네요. 1500만 도씨 정도 되면 됩니다. 근데 지구에서는요 1500만 도씨 가지고 절대 어린 쪽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1억 도씨를 넘겨. 알겠니?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있지 않냐? 야 1억 도씨를 넘기면 어떤 물질들이 그걸 건드리냐? 일단 수소 원자들을 모인 상태에서 그릇 같은 데 담아 놓겠지. 담아 놓은 다음에 거기다 1억 5천만 도씨 정도의 열을 때려버릴 거야. 그러면 수소핵융 반응이 일어난대. 근데 문제는 어디다 담아 놓을 거고 그 담은 녀석한테 높은 에너지를 우리가 주게 되면 그 높은 에너지를 가진 그 열을 어떤 용기가 버틸 수 있냐라는 거야. 못 버티겠지. 이거 어떡하지? 엿됐네? 하지 말까? 아니죠. 인간은 어떻게든 정답을 찾아내지. 맞지? 그래서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이걸 해결했어. 바로 뭘 이용해서? 전기가 흐르면 그 전기가 흐르는 고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지.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장 그릇을 만들어냈어. 그 자기장 그릇이 바로 그 유명한 토카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도 딱 누가 봐도 러시아스럽지. 토카마크. 그치? 그래서 토카막이 바로 뭐야? 핵융합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핵융합로를 만들려면요 전류의 자기작용이 극한으로 치솟아야 되지. 내가 전기를 100개를 줬으면 그게 자기 에너지 100개로 바뀌는 게 좋잖아. 맞지?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물질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초전도체야. 알겠니? 그렇게 이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건 얘하고 얘 중에서 얘가 좀 더 낮고 얘가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지구에서 이거 따라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아이터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요. 핵융합로 건설하는 게 선두주자입니다. 여기 옆에 카이스트 있잖아. 카이스트에 보면은요. K스타라고 하는 핵융합로를 우리가 건설하고 있어. 그 K스타에서 뭔 짓거리 하느냐? 미니미니하게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거야. 그 실험에서 성공을 했어. 그 기술을 아이터에다가 적용시키는 겁니다. 알겠니? 선생님이 이거 처음 알았을 때는 뭐 0.0001초 가동 성공했다. 여기까지 봤거든? 이게 몇 년 전 기사에서는 이게 10초인가? 10초인가? 5초인가? 몇 초 성공했대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 있는 발전이 되려면 1분도 필요 없어. 몇십 초만 되면 된대. 그래서 상용 단계가 2050년?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버티면요. 에너지 걱정 없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 2050년까지 살아야겠지? 너네는 참고적으로 2050년 되면 몇 살이냐? 재현아, 2050년은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산수 못해? 2050년까지 27 더하기 18이잖아. 그럼 45살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재현아? 43살이죠. 왜? 올해 2살 까이잖아. 야! 그럼 너네 16세야? 18세가 아니라? 어이 어린 새끼들. 그치? 니들은 슬프겠다. 어려져서. 난 좋은데. 난 기분이 째지는데. 나는 젊어졌잖아. 니는 어려진 거고 난 젊어진 거고. 응?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어려운 거 없으니까 금방금방 끝날게요. 자 일단 보시면은요. 봐봐. 수소 원자핵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일단 수소 원자핵 2개가 모여서 중수소 하나를 만듭니다. 그 다음 그때 나오는 녀석이 뭐냐? 중성미자라는 녀석이 있고 양전자라는 녀석이 나와. 관심 없어요. 특히 중성미자는 관심 없습니다. 알겠니? 하지만 양전자는 알고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중수소 2개가 모여가지고서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니들 책에는 그냥 중간 단계 싹 다 무시하고 요거하고 요것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반응식 봐봐. 됐니? 그래서 이제 아까 한 대로 한번 해보자. 자, 전하량이 일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1은 4죠. 반응 전에. 그러면 2에다가 2를 더하면 되는데 요거 우리 아까 이렇게 썼습니다. 2에 플러스라고 썼고 1에 0짜리라고 썼어. 기억나니? 됐어? 됐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런 녀석이 몇 개 있다고? 2개.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 맞잖아. 됐죠? 그 다음 위에 거 4 곱하기는 4야. 4 더하기 0은 4 맞잖아. 됐죠? 그래서 질량수도 일정하고 전하량도 일정하구나. 끝났죠?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얼마야? 26 메가 전자볼트. 됐니? 자, 이제 오른쪽. 자, 오른쪽은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로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일단 중수소가 있고 삼중수소가 있어. 그치? 얘네들을 우리가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자. 1 더하기 1은 2. 그럼 2 더하기 3은 5가 돼야 되는데 4만 나왔어. 1이 부족하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중성장괴가 들어가지. 중성장괴가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에너지가 17.6 메가 전자볼트야. 와, 태양보다 우리 지구에서 그걸 모방했을 때 에너지가 조금 덜 나오죠.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바로 핵 분열과 핵 융합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요 밑에 보시면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빈 공간, 요 빈 공간에 써라. 빈 공간에 쓰세요. 두 가지 쓸 거야, 두 가지. 자, 반응 전후 질량 결손이 많이 일어난 것은 핵 분열일까요? 핵 융합일까요? 그게 질문이야. 자, 반응 전후 질량 결손이 많이 일어난 정도는 핵 분열과 핵 융합 중에서 누굴까요? 질문이요. 찾으면 돼. 야, 질량 결손이 많이 일어났다 조금 일어났다는 뭘로 비교할 수 있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면 질량 결손이 많이 일어난 거지. 그럼 지금 현재 에너지 단위가 총 세 가지가 나왔지. 200 메가 전자볼트, 17.6 메가 전자볼트, 그 다음 26 메가 전자볼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 누가 제일 커? 200이 제일 크잖아. 200이 뭔데? 핵분열. 그치, 이거죠. 이게 얼마야? 200이니까. 얘는 얼마야? 26 아니면 17.6이잖아. 됐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요. 핵자당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을까라는 거야. 이것도 문제를 핵자 하나가 없어졌을 때 질량의 순위 누가 더 잘 일어났냐 그렇게 바꿔도 되겠지. 자, 핵자당 에너지야. 핵 분열이 있고 핵 융합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클까요? 이거는 핵 융합입니다. 자, 핵자당 에너지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자, 지금부터 잘 봐. 원자핵들이 이제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이 결합을 해서 반응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나올 거야. 핵자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위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안 써줄 겁니다. 말로 할 거야. 처음에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을 한번 볼게. 얘는 얼마가 반응하지? 235에 하나가 반응해서 236개가 반응하지. 236개가 반응해서 200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되니? 그래서 얘는 200을 236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밑에 거. 얘 같은 경우는 4개가 반응해서 26이 나와. 그럼 26을 4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5개가 반응해서 17.6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17.6을 5개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위에 거는 1도 안 되지. 밑에 거는 1을 넘지. 그치? 누가 더 커? 아래 거. 되니? 자, 여기는 끝났고요. 넘겨. 자, 이제 대표자리 분석 2개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우라늄 235짜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이 결합해서 뭘 만드느냐라는 건데 일단 부딪히는 녀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중성자죠. 그래서 기억이 누구야? 중성자입니다. 예, 중성자야.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요 세 가지도 뭐야? 중성자죠. 됐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써? 0의 1짜리. 여기도 역시 0의 1짜리고. 요때 나오는 에너지는 200메가 전자볼트입니다. 자, 200이다, 17.6이다, 26이다 이런 숫자들은요. 평상시 때는 에너지 나온다만 알고 계시고 시험 전날 외우세요. 알겠니? 평상시에 외울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235 우라늄은 핵분열을 한 후 저속 중성자를 방출한다. 에너지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고속이 되겠지. 이거 고속입니다. 저속 아니에요. 자, 2번 중성자는 또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연쇄 반응을 하면서 계속 핵분열을 이룬다. 맞아요. 핵분열 한 후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이다. E는 mc 스퀘어. 맞죠? 정답은요. 1번만 X입니다. 밑으로. 자, 핵반응식에서 기억에 들어간 입자를 쓰세요라고 했지.
중성자라고 써도 되고 그거를 우리가 표현할 땐 0의 1자리 n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다음 3번에 1번 핵 분열 반응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죠. 반응의 질량이 감소합니다. 핵 반응에서 발생한 질량 결손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다. 왜 사라져? 질량 결손은 곧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변한 것뿐입니다. 자, 그다음 235 우라늄은 저속의 중성자로서의 핵 분열이다. 맞습니다. 고속이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질량액은 보존되지 않는다. 맞지? 이거 조심해. 질량수 보존 법칙이지 질량 보존이 아니야. 자, 이제 오른쪽.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숙제다. 또 숙제 없다고 하지 마. 오늘 이후로 오늘 진도 나갔는데 이후로는 다 숙제야. 알겠니? 거기 중단원 뭐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자, 내신 만점 이런 것만 하시면 됩니다. 실력업하고. 자, 이제 오른쪽 문제입니다. 자, 지금 현재 나오니까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그 반응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1은 2. 그러면 여기는 0이 들어가겠지. 그 다음 2 더하기 3은 4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1이 들어가겠지. 그럼 이거 새끼 누구야? 중성자죠. 그래서 기억의 정체는 중성자. 자, 그 다음 핵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17.6 전자 메가 전자볼트의 근원은 질량 결손이죠. 어려운 거 없고요. 2번 핵융합이다. 맞아요.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중성자죠. 땡. 핵반응 전의 질량의 합과 핵반응 질량의 합은 서로 같지 않지. 이걸 질량수면 맞겠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전의 질량이 후의 질량보다 크다. 이렇게 쓰셔야지. 됐죠? 밑으로. 자, 3번 핵융합 반응은 무거운 원자핵들이 반응하여 가벼운 원자핵으로 반응하는 거다. 무거운 원자핵이 반응은 핵 분열이죠. 틀렸습니다.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그 다음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하는 질량 결손이다. 맞지? 이거 우리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